자, 안녕하십니까. 2학년 동아시아사를 선택하신 친구들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동아시아 수업을 진행하는데요. 계속해서 저번 시간에 배운 내용을 이어서 오늘은요, 타이완의 경제 성장이라는 주제부터 시작을 하게 되겠습니다. 학습지로는요, 71페이지 후반부 부분입니다. 자, 타이완의 경제 성장을 보기 전에 우리가 먼저 일본의 경제 성장 과정들을 살펴봤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의 패전국이었던 일본은 전후에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러한 상황이 되어졌었으나, 그러나 일본이 미국의 방공기지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면서 미국의 많은 경제적 지원을 받게 되어지고요. 반면에 6.25 전쟁의 그러한 또 경제적 특수를 누리게 되어졌고,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일어났던 베트남 전쟁에서도 많은 경제적인 특수를 누리면서 10% 이상의 경제적인 고도 성장을 하게 되고, 마침내 엄청난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일본이었지 않습니까? 반면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950년대에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시기는 미국의 원조에 의한 그러한 경제 체제였다면, 이것이 1960년대 박정희 정권이 들어서면서 본격적인 경제 개발에 들어서게 되어지는데, 그게 바로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이 시작되면서였었다라는 그런 얘기 했었습니다. 자, 한일 수교에 따르는 그런 경제적인 협력 자금이 들어오고, 여기에 대해서 또 베트남 전쟁에 대한 특수, 이런 것들이 또 경제 개발을 하는데 많은 그러한 밑바탕이 되는 자본으로서 이용이 되어졌다. 여기에 또 외국의 많은 차관들이 이때 들어오면서 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위한 자본으로 사용이 되어졌다라는 거. 반면에 1970년대는요. 경부 고속국도가 건설되어지고, 다음에 포항 제철이 준공되어지는 등 우리나라의 산업구조 자체가 중화공업 발전으로 산업구조가 고도화되어졌다. 그래서 철강, 화학, 기계, 조선, 또 자동차, 정유, 이와 같은 것들 산업구조를 중심으로 하는 중화공업 위주의 산업구조로 재편되어지는 때가 바로 1970년대였다라는 얘기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80년대에 접어들면서 3저 현상이 발생했죠. 그래서 저유가, 저금리, 저달러, 이러한 상황을 최대한 활용해서 이때 우리나라도 경제적인 호황을 누렸을 때가 바로 1980년대였고, 경제적으로도 급격하게 안정적 성장을 했던 때가 바로 1980년대였었다라는 얘기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IMF 외환 위기 상황이 도래했고, 그 외환 위기 상황을 국민들의 힘으로 똘똘 뭉쳐서 슬기롭게 그 짧은 기간 안에 잘 극복했던 그러한 과정들을,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과정들을 연도별로 우리가 살펴봤었고요. 오늘은 타이완의 경제 성장인데요. 아무래도 앞에 있는 일본이나 우리나라보다는 그 중요도 면에서는 조금 떨어지는 그런 나라이긴 한데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완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자, 이때 마오쩌둥의 공산당과 장제스의 국민당이 이때 국공 내전이 있었지 않습니까? 국공 내전에서 결국은 마오쩌둥의 공산당이 승리하게 되고, 이 장제스의 국민당은 패배하면서 타이완으로 이동해서 중화민국을 수립했다라는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 타이완의 경제입니다. 1950년대는요, 수입 대체를 위한 경공업을 육성하는 정책을 실시했다라고 했고요. 반면에 60년대에 접어들면서 베트남 전쟁에 참여하면서 철강, 석유, 화학 등 자본 집약적인 산업이 발달했다라고 이야기되고 있고요. 그런데 이러한 타이완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에 직면했던 시기가 바로 1970년대예요. 1970년대가 되면 외교적으로 고립되게 되는데요. 가장 큰 이유가, 외교적으로 고립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봤었는데, 바로 자, 미국과 중국이 이게 수교를 하게 되어졌죠. 자, 수교를 하게 되면서 이 미국이 타이완과 외교적인 단절을 하게 되어졌던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 외교적으로 우리나라 또한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 뒤 이야기지만 우리나라도 이 중국과 수교를 하면서 타이완을 배신한다는 얘기 좀 그렇지만 국교를 단절하게 되어졌던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점차적으로 이 탈냉전 시대가 되어지면서 이 자본주의 국가들과 이 공산당의 공산주의 정부였던 이 중국과 국교가 수립되어지게 되면서 당연히 타이완과는 국교를 단절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1970년대 이후가 되면 특히 이게 정확하게 얘기하면 미국과 중국이 수교를 하게 된 건 79년이죠. 자, 그 이후에 점차적으로 외교적으로 고립되는 그러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 타이완의 입장이었다라는 얘기하고 있네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외자 유치를 위해서 경제개발 발전을 위한 정책들을 끊임없이 추진했고요. 제조업 중심으로 산업이 육성되어서 자 1990년대 후반까지 경제 성장을 계속해서 유지되었으나 2000년대 이후가 되면서 마이너스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고 오늘날 점차 안정을 되찾고 저성장이 지속되고 있는 아주 작지만 그래도 성장이 지속되고 있는 그러한 타이완입니다. 자, 70년대에 접어들면서 이때 중국과 국교를 탈냉전 시대가 도입되면서 닉슨 독트린 그리고 중국 닉슨이 또 중국을 방문하고 이렇게 되어지면서 우리가 탈냉전 시대다라는 얘기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 중국과의 국교가 수립되는 그러한 상황에서 이 타이완은 외교적으로 고립되는 그러한 상황이 직면하게 된다라는 얘기고요. 다음에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한계라는 얘기 나오는데요. 사회주의 국가들의 개방과 경제 발전이라는 주제인데 여기 먼저를 보면요. 특히 여기에서 중국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겠잖아요. 이제 동아시아 국가들 중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몽골이나 베트남이나 그리고 뭐 우리가 다수 대표적으로 중국 이런 나라들이 공산주의 국가 체제로 전환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면서 이 사회주의 경제 체제가 가지는 그러한 나라들의 경제적인 체제의 한계점 이런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자, 자본주의 국가와는 다르게 사회주의는 생산수단을 국유화하고 사유화가 아니라 국유화되고 그럼에 따라서 농업 분야에서도 개인 땅을 소유하고 경작을 하는 것보다는 농업이 집단 농장화 되어진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죠.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사회주의 정권의 부패와 비효율 이런 것들이 초래되어지면서 사회주의 국가들 내에서도 이제 변화의 모습을 스스로 모색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한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한 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중국부터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경제 변화입니다. 중국은 국공내전에서 선생님 설명했죠. 마오쩌둥의 공산당이 승리하게 되면서 중화인민공화국이 중국에 수립되어지게 되면서 본격적인 사회주의 국가 체제로 접어들게 된다라는 얘기 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경제 분야에서도 사회주의 경제 체제가 마련되어지는데요. 그래서 이때 지주들이 가지고 있는 땅들을 무상으로 몰수해서 농민들에게 무상으로 분배해주는 토지 개혁이 단행됐고요. 자, 그리고요 모든 기업들이 다 뭐가 됐습니까? 국영화, 국가가 모든 기업을 운영하는 국영화 되어졌다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있다시피 이 중국 내에서도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1953년부터 57년 이 사이에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자, 이 기간 동안에 중공업 중심의 공업화, 농업의 집단화, 그래서 여기서 보면 합작사라고 하는 조직을 중심으로 해서 이때 자, 농업 분야에서 집단화가 이루어지는데 지금 이 합작사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지금 협동조합 정도로 보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사회주의 경제 체제로 재편되고 있었다 이런 얘기고요. 자, 이제 본격적인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요건데요. 자, 마오쩌둥은 이렇게 생각한 거죠. 자, 1958년부터 마오쩌둥을 주도로 해서 대약진 운동이 펼쳐졌는데 이 대약진 운동은요 마오쩌둥이 이렇게 생각한 거죠. 공산주의 체제로서 사회주의 체제로서 자본주의 체제인 영국과 미국의 경제를 따라잡자라고 해서 일어난 운동이 대약진 운동입니다. 자, 한마디로 말해서 자 이때
미국과 영국을 따라잡는 그러기 위해서 이 공산주의 체제로도 충분히 자본주의 체제인 미국과 영국의 경제를 앞서 나갈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 대약진 운동을 전개하게 되어졌는데요. 특히 이 대약진 운동은요. 특히 어떤 분야에서 중점적으로 이루어졌냐면요. 철강 분야에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는데 그래서 철 생산을 위해서 이때 당시에요. 60만 개 이상의 용광로를 설치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철 생산을 통해 가지고 경제 성장을 도모하려고 했던 대약진 운동이고요. 자, 그리고 대규모 수리 시설들도 건설했고요. 농업 분야에서는요. 농민들의 농업을 집단화하기 위해서 이때 인민공사라고 하는 인민공사를 정책을 실시하는데 이것은 대규모 집단 농장 체제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때 당시 농민들이 사적으로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다 몰수해 가지고 대규모의 집단화시켰다. 집단 농장화시켰다. 그러니까 이 집단화로 인해서 개인이 소유하고 있던 그러한 땅들은 이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라지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졌던 거죠. 대약진 운동을 하는 동안에 인민공사를 통해서 농업 분야에서 대규모 집단 농장화가 이루어졌었다. 그러면서 이제는 개인 소유의 땅들은 사라지게 된다. 이런 얘기하고 있네요. 결과적으로서 봤을 때는 농민들의 저항과 이때 근로의욕이 감소하고 생산력은 그에 따라서 당연히 저하되고 자연재해 등으로 성과 없이 결국은 대약진 운동은 실패하게 되어졌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때 당시 이 대약진 운동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이때 수천만 명이 굶어서 죽는 아사자가 발생할 정도로 이 대약진 운동은 중국이 공산주의 시스템으로 공산주의 경제체제로 영국과 미국을 따라잡기 위해 노력을 했지만 결국은 따라잡기는커녕 많은 그러한 아사자들, 굶어 죽는 사람들이 발생해서 결국은 대약진 운동이 실패로 끝나게 되어졌다. 이런 얘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마오쩌둥과 조금 생각이 다른 덩샤오핑의 실용주의자들은요. 이때 당연히 이 마오쩌둥의 실패를 틈타가지고 이때 실권을 장악하게 되어지면서 마오쩌둥의 이러한 노선들, 경제정책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맹비판을 하게 되어졌던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마오쩌둥은 이러한 자신의 실패를 또다시 이 실용주의자였던 덩샤오핑에게 실권을 빼앗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일으킨 일이 바로 문화대혁명입니다. 문화대혁명인데요. 자, 이 문화대혁명을 통해서 마오쩌둥이 권력을 재장악한다. 누구에게 빼앗겼던 덩샤오핑 등의 실용주의자에게 빼앗겼던 그 권력을 재장악하기 위해서 일으켰던 사건이 바로 문화대혁명이다. 자, 그래서 이때 문화대혁명은 실용주의 노선에 대해서 비판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원래 이 공산주의 체제로 더욱더 강력한 공산주의, 사회주의 체제로 돌아가자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부르주아 세력들 를 타도하고 자본주의를 타도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실용주의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일정 정도 자본주의 세력을 용인하고 이를 받아들이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덩샤오핑의 실용주의를 맹비판하면서 문화대혁명을 일으킨 마오쩌둥은 덩샤오핑과는 완전히 다른 원래 고유한 그러한 사회주의 이상으로 사회주의 사상에 입각한 그러한 체제로 돌아가자. 그러기 위해서는 부르주아 자본가 세력들을 타도하고 자본주의도 타도하자. 그리고 이를 반대하는 세력들은 무참하게 누구를요? 홍위병이라는 군대를 앞세워서 반대파들을 제거하게 되어집니다. 자, 제거하게 되어지면서 또다시 모든 실권을 이 마오쩌둥이 장악하게 되어졌던 거네요. 그렇죠? 자, 그러나 역사적으로 봤을 때 문화대혁명은요.
굉장히 비판적인 그러한 목소리가 높은데요. 그래서 이거 너무 이거 봤을 때 극좌적인 그쪽으로 한쪽으로 치우쳤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문화 대혁명을 일부 역사적인 역사학자들은요 극좌적인 오류다라고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문화 대혁명을 통해서 마오쩌둥이 권력을 재장악하려고 그랬으나 정치적인 혼란과 경제적 침체는 더욱더 가중되어지면서 그러면서 마침내 마오쩌둥의 권력은 누구에게 넘겨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까? 자, 마오쩌둥이 그때 죽고 난 다음에 덩샤오핑에게 넘겨질 수밖에 없었고, 이 덩샤오핑이 추진했던 정책이 덩샤오핑의 개혁, 개방 정책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1980년대입니다. 1980년대에 덩샤오핑의 개혁 개방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어지는데요. 이때 이 덩샤오핑의 개혁 개방 정책을 우리가 실용주의 노선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실용주의 노선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거를 우리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말이 있는데요. 흑묘, 백묘론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자,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흑묘백묘론이라는 것은 어쨌든 금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 이런 얘기죠. 이 속에 숨은 뜻은 바로 뭐냐면 사회주의 경제체제이든 자본주의 경제체제이든 백성들을 배불리 먹여줄 수만 있다면 어떤 경제체제든 관계가 없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앞에서 봤던 문화 대혁명을 통해서 철저하게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고수하려고 했던 마오쩌둥이 결국은 실패하게 되어지잖아요. 거기에 비해서 이 덩샤오핑은요 여기서 흑묘 백묘론을 내세우면서 실용주의 노선을 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실용주의 노선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사회주의 정치체제의 자본주의의 경제 시스템을 일부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받아들이겠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개방이라고 하는 것은 자본주의 국가들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개방하겠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때부터 이 덩샤오핑 때부터 이제는 순수한 공산주의, 사회주의 경제 시스템에 여기에 자본주의, 시장 경제 시스템을 함께 결합한,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사회주의적 시장 경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덩샤오핑의 그러한 개혁 개방 정책, 실용주의 노선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어지게 되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국가들로부터 외자도 도입되어지고 경제 특구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많은 외국 기업들을 유치하려는 그러한 노력들을 했었던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대약진운동 때 실시했던 인민공사도 해체하고요. 국영기업들도 사유화하고요. 개인과 기업의 자유로운 경쟁을 유도하면서 점차적으로 중국의 경제가 고도 성장하게 되는 그 초석을 마련했던 것이 바로 이 1980년대의 덩샤오핑의 실용주의 정책, 다시 말해서 개방개혁 정책 흑묘, 백묘론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러한 덩샤오핑의 개혁 개방 정책은요 더욱더 그 이후에도 가속화되어져서요 세계 2001년에는요 세계 무역기구 우리가 흔히 WTO라고 얘기하는 WTO 세계 무역기구에도 가입하게 되어지면서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세계 공장 역할을 하게 되어지면서 중국의 급격한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게 되어졌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국의 정치적으로 이때 공산주의 정권이 들어서게 했던 사람이 마오쩌둥이라면 중국의 경제를 지금의 같은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을 만든 그 초석은 바로 우리가 이 덩샤오핑의 개혁 개방 정책이 시작되면서 이러한 경제적 대국으로서 중국이 성장하는 초석이 만들어졌다라고 알면 될 것 같네요.
자, 그 뒤를 이어서 이제 베트남의 경제 한번 보겠습니다. 베트남도 결국은 2차 베트남 전쟁에서 미국이 결국은 전쟁에서 중간에 포기하게 되면서 베트남은요 사회주의 국가 체제로 만들어지게 되어졌던 거잖아요. 그래서 통일 이후에 상공업의 국영화, 농촌의 집단 농장화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경제 분야에서도 사회주의 경제 체제로 전환하였습니다. 그렇으나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사회주의 경제 체제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면서 농업 생산력이 저하되고 또 미국 경제 봉쇄, 또 중국과의 전쟁 이런 것들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 것이 바로 베트남이었던 겁니다. 그런 와중에 1980년대 후반부에 중국과 마찬가지로 이 베트남도 사회주의 경제 체제만 고수할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 시장 경제 시스템을 일부 이제 받아들이게 되어지는데요. 그 정책이요, 바로 중요한 도이 머이 정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도이 머이 정책. 도이라고 하는 것은 바꾸다라는 얘기고요. 머이라고 하는 것은 새롭게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도이 머이 정책은 새롭게 바꾸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네요. 여기서는 이 마찬가지로 중국의 개혁 개방 정책과 동일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사회주의 경제 시스템 안에 시장 경제 체제를 일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입하게 되어지면서 베트남도 지금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는,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아시아의 그러한 중요한 나라 중에 한 나라잖아요. 자, 그래서 경제적인 성장이 이 개혁 개방 정책 이후에 본격적으로 지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나라가 베트남입니다. 그러니까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덩샤오핑의 개혁 개방 정책, 또 베트남의 도이 머이 정책 이런 것들이 공통점이 바로 뭡니까? 개혁과 개방인데 이때 개방이라는 것은 사회주의 그러한 체제, 사회주의 경제만을 고수하는 게 아니라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를 일부 수용하게 되어지면서 이때 경제적인 돌파구를 찾으려고 했던 그러한 정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또 한 나라, 자, 사회주의 국가가 되었던 나라가 바로 북한이죠. 북한의 경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북한 또한 자, 사회주의 경제, 사회주의 국가가 되어지면서 북한은 또한 사회주의 경제 체제가 만들어지게 되죠. 사유제가 부정되어지고 협동농장, 국영기업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1950년대 이제 사회주의 경제 체제로서의 기반을 닦기 시작하죠. 그러나 중국과 베트남과 동일하게 이 북한 또한 사회주의 경제 체제 내에서 굉장히 어려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고 소련의 원조가 중단되고 또 과도한 군사비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경제적인 침체를 겪게 되는 것이 1970년대입니다. 그러다가 자, 중국과 베트남과 동일하게 80년대에 접어들면서 마침내 하병법이라는 것이 제정되었습니다. 자, 이거는요 덩샤오핑의 개혁 개방 정책, 또 베트남의 도이머이 정책, 북한의 뭐요? 하병법이 바로 이 개혁 개방 정책의 일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이 하병법은 외국 자본을 유치하려는 노력이다라고 적혀있죠. 이때 외국 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뭘 얘기하는 걸까요? 외국 자본이라는 것은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를 자본주의 국가들의 그러한 외자 이런 것들을 유치하겠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북한이 서방 국가들의 기술과 자본을 도입하기 위해서 이때 제정한 법이 바로 하병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하병법을 통해서 이제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를 일부 받아들이겠다라는 거고요. 또 여기에 경제 특구를 제정하게 되죠. 이때 경제 특구로서 우리가 제정된 도시가 바로 뭡니까? 어디죠? 나진과 나진, 선봉 이런 곳을 경제 특구로 제정하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도시들을 외자의 유치를 위해서 많은 기업들이 이때 외국 기업들이 들어왔을 때 인프라를 제공하고 또 물론 세제 혜택도 주고 또 여기에 여러 가지 이런 기업들을 자유롭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특혜를 주는 그러면서 이 특혜를 줌으로 인해서 외국 기업들을 유치하려고 하는 그러한 것이 바로 경제 특구죠. 이것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중국도 이 경제 특구를 제정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죠?
자, 외국 투자의 유치 정책의 일환으로서 외국 자본과 기술의 활발한 국내 유치를 유도하기 위해서 각종 인프라나 그리고 세제 또 행정적인 특혜 이런 걸 주기 위해서 선정된 특정한 그러한 지역을 우리가 특정한 지역, 특정한 도시를 우리가 경제특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병법이나 경제특구나 이 자본주의 그러한 외국 서방의 자본과 기술을 유치하기 위한 북한의 노력이었다라고 얘기하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러나 이 1990년대로 접어들면서 이 많은 그러한 동유럽에 있는 그러한 사회주의 국가들이 몰락하게 되면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침체를 지속될 수밖에 없었고, 자, 요 뒤에 뭐가 가루가 있는데 이 부분은 여기 족보가 있네요. 요건 일단 요거 지울게요. 자, 요거는 지우고요. 지정이 자, 몰락의 1990년대 이후에 경제적 침체로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거고요.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남북 간의 경제 교류가 굉장히 활발하게 전개되어지는데요. 이때가 우리가 알다시피 바로 김대중 대통령 때였잖아요. 그러면서 마침내 금강산 개발, 그다음에 개성공단, 사업 등이 실시되어지면서 남북 간의 경제적 교류와 협력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을 때가 바로 2000년대였었는데요. 이때 자,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간의 6.15 공동선언이 채택되어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렇죠? 이게 2000년 6월 15일이었었던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2000년대 접어들면서 남북 간의 그러한 경제적인 교류가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이런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요. 자, 오늘은요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이 등교를 하게 될지 좀 더 온라인 수업이 연장되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까지 온라인 수업 시간에 했던 내용들을 좀 더 열심히 여러분들 공부를 하시고요. 지금 기말고사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죠? 자, 열심히 시험 준비를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더욱더 열심히 해서 학교에 등교하는 날 웃으면서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등교해서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